그러면 저희가 특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저귀 한번 쫙 펴고요. 네.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이죠. 신민석 우리 청년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요. 특강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지막 특강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석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강사님은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 상담팀 팀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리고 세바시의 청년 세상을 바꾸다 강연을 비롯해서 현재는 청년 이룸 교육연구원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멋진 마지막 특강을 들려주신 신민석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옆에 포항이 저희 고향이에요. 그래서 오다가도 좀 많이 둘러보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업무 하시면서 공직자분들이랑 많이 만날 게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또 공직자분들이랑 만나다 보면 또 명절에 이 정도 선물을 해도 되나? 같이 밥을 한 끼 먹어도 되나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편하게 저는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법 얘기 이런 얘기보다 좀 더 편안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공직자들을 만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칙과 원칙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꾸는 공직사에서 7년 동안 청렴의 중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죠. 청탁금지법 전문상담팀 팀장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청렴이룸 교육연구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팀장 신민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항상 그 교육을 가면 법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아까 봤더니 저보다 더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청탁금지법 상담팀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잘 아시죠? 그 김창욱 교수 나온 아시죠? 네, 그 세바시에 출연해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바시에 출연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주위 분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 말렸던 이유가 워낙 쟁쟁한 분이랑 같이 강연을 했거든요. 화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 신종훈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박준영 변호사님, 김지훈 정치학 박사님, 양창순 정신과 전문의,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랑 같이 강연을 했더니 유튜브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반칙으로 그 강연장에 강사로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반칙으로 그 강연장에 강사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세바시 청렴 세상을 바꾸다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한 명의 강연자를 내보내야 상황이었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연자를 모집했습니다. 내부 직원 모두라고 하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공무직, 계약직, 용역 사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강연자를 모집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 기관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누구를 내보내나요? 대표님들이 나가시나요? 아니죠. 우리 막내 준비해볼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익위는 달라요. 권익위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고위직부터 나가려고. 그래서 얘가 세바시에 나가는 걸 반대했던, 제 주위 분들이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괜히 네가 고위공무원들 하는 잔치에 나가서 들러리나 쓰는 게 아니냐고 말했죠. 야, 연자 쓰고 세종까지 가서 고생만 하겠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220명 권익위 직원들이 화상회의로 지켜보는 가운데 5명의 경쟁자인 고위공직자와 같이 공개 강연을 했고요. 그 중에 210표를 받아서 그 강연장에 강사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반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들의 공정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그리고 청렴하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기업에서 그 정직에 대해서 실험해본 동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신은 정직한가? 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prepared 100 paper bags for the experiment. The paper bags contained wrapped gifts with GPS devices put inside and placed on board 100 subway cars on Seoul Subway Line 1. We wondered, how many paper bags were going to be returned? How honest will people be? On this day, we witnessed embarrassing moments conflicting with this belief. One by one, the bags were removed from the subway cars. The day had passed, and the 100 subway cars had returned to the final station. How many of the bags returned untaken? Unfortunately, we learned that only 6 out of the 100 paper bags had been left untaken. It was a disappointing result. However, the next day, we were amazed to discover from the GPS data all bags were gathered together. Guess what happened? That 81 bags were returned to the Lost and Found Center. 87 cases of honesty. What have we learned about ourselves? What have you learned about yourself? We are honest. You are honest. 우리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동영상처럼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정직하고 청렴한 사회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너무 험한 얘기만 듣다 보니 우리 주변에 이런 정직함이나 청렴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청렴한 세상이다라는 청렴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럼 청렴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면 탐욕이 없음, 검소하며 욕심이 없음. 자, 그러면 제가 공공기관에 강의를 한 지금 700개에서 80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욕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검소하신가요? 그럼 아니에요. 요즘 세대랑 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의 중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난 일의 처리에 있어서 정해진 법대로 공평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자, 정해진 법대로 공평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걸 굳이 청렴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청렴은 다르게 얘기하면 반칙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반칙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반칙을 반칙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칙에 지금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고 반칙에 동조하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서 반칙도 능력이고 자랑을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는 또 동조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알 법한 인사, 채용 홍청 같은 것 같은 반칙들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죠. 하지만 그 반칙에 희생되는 사람이 나나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작은 구멍에 큰 둑이 무너지듯이 작은 반칙도 허용하다 보면 언젠간 더 큰 반칙을 허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칙에 희생되는 사람이 나나 내 가족이 될 수 있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상담을 저희 국민콜 120 콜센터가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자신의 자녀가 취업시험을 봤는데 같이 응시한 누군가가 채용 청탁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번 들어봤더니
자신의 자녀가 취업 시험을 보자 잘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면접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면접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으니 잘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떨어져서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도 미리 손을 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에 뭔가 억울해하셨습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내가 힘이 더 세지 못해서? 아니면 순간 방심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로남불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이 반칙에 노출이 되면 그 순간에는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의 원칙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 바로 정의가 되어버리고 그 정의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또 예외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권력이, 인맥이 그 예외의 수단이 되죠. 만약 내가 혈관 바뀌었을 때 내가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알아봐 줄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같습니다. 제가 청년교육을 나가면요, 먼저 감사과 담당자님들, 청탁방지 담당자님들과 인사를 하고요. 우리 가끔씩 우리 기관장님들과 차도 하나씩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만나보면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우리 잘하는 거죠.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십니까? 뭔가 이분과 제가 친분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역시도 혹시 있을지 모를 미래에 대한 예외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희 청탁금지법 콜센터도 동일합니다. 법의 원칙보다는 예외를 물어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예외를 없애고자 만든 그런 법이란 말이죠. 사실 제가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제가 그 담당 팀장이었는데요. 처음 1년 동안은 법 24개 조항을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외워요. 바로 청탁금지법 제8조 상황. 여러분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상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 부분 등이 적힌 법조항입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청탁금지법 처음 시행했을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연락 와서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이 난리냐?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 난리냐? 덕분에 그때 당시에 팀별명이 청탁금지팀이 아니라 청탁그지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7년이 지났죠. 우리나라 망했나요? 다행히 국민의 87.1%, 공무원의 99.6%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에 인맥을 통한 비탁이 감소했다라는 응답도 6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 그 일반 국민들과 공직자분들이 밀접한 법이죠. 청탁금지법. 일명 김용만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청탁인데요. 부정청탁은 이 14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4가지 종류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직무 처리를 법령에 준하에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법령을 위반해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다 라고 하면 이게 부정청탁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안 들어가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죄악 및 용역의 비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공공기관에 강연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감사관 담당자님들이 이 사례를 해달라고 얘기해요. 자, 계약 승인 절차가 늦어져서 평소 알던 공직자분한테 이번에 부탁을 해요. 이거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공직자가 실무 담당자한테 얘기합니다. 이번 아는 사람이 민원 요청했는데 빨리 좀 처리해줘. 이게 부정청탁이 될까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죠. 뭐 친한 공직자분 계시고 뭐 하는 분. 자, 만약에 이 계약 절차, 승인 절차가 4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절차가 4번째예요. 근데 이 4번째 절차를 1번으로 당겨서 처리해달라는 건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건지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제한 및 용역, 즉 서비스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해요.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고위직분이 우리 하급자에게 처리 좀 빨리 해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돌아봐줘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는 1회 거절을 해요.
제가 만약에 부정청탁을 했을 때 공직자는 이에 거절을 하고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위반 시 제재를 볼게요. 먼저 직접 부정청탁한 자는 위반은 맞지만 제재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 할머님이 계세요.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읍사무소랑 구청에 갑니다. 내 땅 개발제한 좀 풀어줘. 우리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쳤어요. 한 가지 답지에 밀려졌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답지 좀 고쳐주세요. 법령을 위반해서 성적 조작을 해달라는 게 아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는 법령을 위반해서 민원을 내달라고 한 게 되겠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다 처벌해야 될까요? 자,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본인을 위한 부정청탁까지 막는다면 일반인의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은 맞지만 제재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직자들은 어떨까요?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 제21조 이 법을 위반한 자는 징계하여야 한다. 징계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자는 1천만 좀 어렵죠. 쉽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제가 업체 대표로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업체 선정 담당자가 있고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업체 선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저를 위해서 직접 청탁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없겠죠. 이게 안 되니까 제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 니랑 맡은 사람의 말 좀 잘해봐. 친구가 얘기하겠죠. 이번에 이 회사하고 계약 좀 하지. 저는 3자인 친구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1천만 원 이하 같아요. 친구는 3자인 저를 위해서 청탁을 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같아요. 근데 친구가 같은 회사니까 공직자겠죠, 친구도.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라가요. 실제로 이 부정청탁을 받고 이 공직자가 저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청탁의 핵심이 물론 법령을 위반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처리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요청할 사항이 생기면 직접 가서 얘기해. 괜히 힘 있는 제3자 통해서 직무수행하는 공직자 압박하지 마. 그러면 더 강하게 처벌할 거고 만약에 그 공직자가 만약에 그 압박하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더 강하게 처벌할 거야 라는 게 부정청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품등 수수금지인데요. 자, 금품등 수수금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 관련성이에요. 그 직무 관련성은 저희 쪽으로 많은 분이 연락이 와요. 아, 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무 관련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없어야지 뭔가를 줄 수 있거든요. 없다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죠. 그러면 전 모르니까. 아니, 선생님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그 사람 그 선물을 줄까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끊으세요.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수수금지 기준인데요. 먼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뒀어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다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처음에 그 법을 만들 때 권익위에서 변호사 출신 서기관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준을 얼마나 좀 줄까? 라고 했더니 한 그 변호사 서기관인데 일반인도 요즘은 100만 원 정도면 대가성 없이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그냥 그 기준만 100만 원을 둔 거예요. 10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 기준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단 10원도 받을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우리 이번에 추석 때 뉴스에 많이 나왔죠. 농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됩니다 라고 해서 막 나왔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직무 관련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직무 관련자에게 1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았다, 2배에서 5배 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초과하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받았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리고 뭐 공직자라 우리가 이제 직무 관련자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무 관련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1에 100만 원, 회비권도 300만 원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공직자예요. 근데 나랑은 별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100만 원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직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공직자라고 했을 때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집에 제 직무 관련자가 찾아가서 소고기 50만원짜리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배우자한테 우리 신팀장님한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소고기를 50만원씩 주고 갔어요. 제가 끝나고 집에 가겠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여보 배고프니까 식사 좀 합시다. 근데 저희 배우자가 소고기를 맛있게 구웠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되면 누가 될까요? 공직자인 제가 처벌이 될까요? 금품을 받은 저희 배우자가 처벌이 될까요? 배우자? 좀 몰랐어요. 일단 배우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소고기만 구워줬어요. 누가 처벌이 될까요? 둘 다? 공직자? 저요? 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가 처벌이 돼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럼 처벌 안 받나요? 맞아. 처벌 안 받아요. 그럼 그럴 수 있죠. 눈 가리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부끼리 입 맞춰서 몰랐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서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인정해서 100%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고 못 보던 소고기가 있나 한번 꼭 찾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금품등 만약에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1회 거절이었고 2회 신고했어요. 금품등 수수금지는 제공의 약속 의사 표시만 해도 무조건 서면으로 신고하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줄게 라고만 해도 서면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직자가 요구 이거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요구를 해도 다 신고 대상이에요. 다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공직자에게 직무관자가 가서 지갑에 있는 상품권 50만 원을 보여만 줬어요. 실제 법원에서는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서 2배 과태료 판결이 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금지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고 거부 의사 표시해야 되고요. 받은 금품이 별시 부패 불효가 있는 경우 후속기관자에게 인도를 하고 폐기 처리를 역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로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줘도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을까요? 아니면 받아도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을까요? 줘도 되나요? 99% 대 1%예요.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되나요? 줘도 되나요? 라는 문의가 99%예요. 받아도 되나요? 라는 문의는 없어요. 그 1%는 뭐냐면 공직자분이 이제 경조사비를 3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차례 되니까 자기는 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부상부 정신에 어긋나지 않냐. 이 정도의 항의 전화였고 거의 다 줘도 되나요? 라는 문의가 많지 받아도 되나요? 라는 문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99% 문의 중에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99% 중에 95%는 안 돼요. 그러면 끊으시면서 하는 말씀이세요. 에이, 주는 사람 얘기 안 하면 받은 사람 얘기 안 하면 되지. 우리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명절에 금색 보따리 이렇게 막 선물 많이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누가 봐도 대학교 총장님들이에요. 명절이 되면 이 금색 보따리가 수도 없이 들어간대요. 신고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실제로 전화 왔어요. 배달원. 네? 배달원? 배달원? 맞아요. 실제로 택배 기사님이 신고하셨어요. 다 처벌했어요. 택배 기사님은 송장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싹 다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 가면, 명절에 마트 가면 택배 바로 보낼 수 있죠. 근데 우리 용역회사 사장님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공직자분들한테. 근데 그걸 신고 당했어요. 어떻게 알고 신고했을까요? 주소를 쓰는데 경북 포항시 죽도동, 북구 죽도동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름을 홍길동 서기관, 홍길순 주무관, 누구누구 사무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배달 그 주소 받아 쓰시는 분이 그걸 다 갖고 있다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신고했어요. 왜? 반송 기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처벌이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직자분들한테 달력 줄 수 있을까요? 달력? 홍보 달력? 있잖아요. 그쪽 들으시잖아요. 달력 드릴 수 있어요. 정답변 제8조 3항지로 달력은 기념품, 홍품품은 분류가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달력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용역기관에서 공공기관에 달력 제작을 해 맡겼는데 이 달력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달력 괜찮아요. 이 달력 이거 안 된대요. 무슨 달력인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달력 중에 혹시 비단으로 만든 달력이 아세요? 실제로 있어요.
한 장에 12,000원 정도 하고요. 1년에 15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런 고가의 달력들을 기념품, 홍보품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홍보품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됩니다. 요즘 제가 서울의 건축회사에서 강의를, 청년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 ESG 경영이라고 해서 청년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가면 그런 기념품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이어리랑 텀블러인데 그 다이어리랑 텀블러를 그냥 사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걸 기부까지 같이 해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에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념품인지요? 기념품으로 줄 수 있냐, 홍보품으로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일감을 요청해봤더니 통상적인 가격에 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게 청탁금지법 제8조 상황이에요. 글자가 많죠? 좀 줄여봤어요.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육의 구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원활한 직무수행.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탁금지법 처음 시행됐을 때 마트나 우리 식당에 세트 있었죠. 기억나세요? 김영란 세트라고 29,900원짜리 소갈비 세트, 49,900원짜리 선물 세트 막 있었잖아요. 지금 있나요? 없죠. 농산물 선물이 30만 원까지 올라간 데도 없어요. 왜? 그걸 주려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먼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직무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봐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에 100만 원까지 줄 수 있겠죠. 직무관련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혀 줄 수 없지만 수수 경유화 시기, 왜 줬냐는 거예요. 시기, 언제 줬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 협업을 많이 해서 용역관계를 많이 가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별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는 그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럼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지만 용역관계고 협업관계고 협업관계면 만나서 업무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 따로 나가서 밥 먹고 옵시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직무를 같이 수행할 때, 회의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할 때 밥 먹고 들어오면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이런 것들이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먹는 식사 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시기가 재계약 기간이 조례가 됐어요. 감사 기간이 조례가 됐어요. 평가 기간이 조례가 됐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기로 원활한 직무 수행 중이라도 전면 불가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만약에 근데 이번에 재계약 기간이 조례가 됐어요. 용역회사 사장님이랑 우리 그 공무원이랑 같이 협의를 하다가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식사를 막 하다가 옆에서 누가 봐요. 이번에 이 차를 제 3회 업체가 이 두 사람이 식사 장면을 봐요. 어때요? 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기는 전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요. 그 사교적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청탁금지법센터에 대목이 2개가 있어요. 뭐냐면 하루는 그 스승의 날 때, 한 번은 저기 우리 지방선거 끝나면 연락이 그렇게 많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우리 그 기관장님들이 바뀌시잖아요, 그렇죠? 뭐 도지사님도 바뀌시고 시장님도 바뀌시고 구청장님도 바뀌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축하 인사를 하겠다고 화환을 주겠다고 그렇게 줄 수 있냐고 연락이 그렇게 많아요. 누가 주변 전공서에 있는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이런 분들이 물어보죠. 아세요? 라고 물어봐요. 모른대요. 그럼 뭐 왜 주냐고. 그러면 원하는 직무 수행이래요. 무슨 같이 지금 뭐 당선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같이 직무를 수행하냐고. 직무 수행을 안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용어를 주냐. 그러니까 사교적 목적으로 준대요. 사교의 목적으로 준대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사교적 그럼 나한테도 줘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사교적 목적은 뭐냐면 이전부터 이어오던 친분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가입 범위 내에서. 근데 사교적 목적 모르는데 사교의 목적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청탁금지. 미리 밑방하지 말라는 게 청탁금지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분들한테 선물을 가능해요. 화환 줄 수 있어요. 왜?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당선자 신분 아직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드릴 수는 있지만 얄미워서 굳이 거기까지는 얘기해드리진 않아요. 얄밉잖아요. 그리고 직무의 밀접성 정도까지 하게 될 것이며 만약에 신고당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개표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목적을 부사한다면 가입법인으로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문서 가서 민원 처리를 해요. 그러면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면 감사의 음료수 이런 거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대구광역시의 그 고위공직자 140명 있는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대구광역시 시장님 누군지 아시죠? 네? 그렇죠. 홍준표 시장님인데 보통 그렇게 광역시나 이제 도급에 가면 그런 순서가 있어요. 다 앉아 있고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수행원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청년교육 잘 받으세요. 끝나고 내려가세요. 악수하고 내려가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요. 그럼 제가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시장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일어났죠. 근데 시장님이 들어오시다가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행원들이. 그랬더니 쳐다봐요. 이렇게 사람을 보고 가요. 보통 아파트 가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 마이크를 잡고 정자세로 서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우리 청년교육 하러 몰려 오셨는데 우리 교육 잘 받으시고 우리 청년만 우리 시청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딱 오더니 딱 잡아요. 뒷도움을 잡더니 야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다니지 마.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본인 그 슬로모션 얘기, 그 모래시계 얘기 좀 하시다가 마지막에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되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얇고 길게 오래 가자. 그 말씀 하시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갈 때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막 강의하는데 그래서 그 용직자분 강의할 때 이제 골프 이런 친구 하지 말라고 막 말씀해요. 그랬더니 거기 용직자분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골프 안 되면 테니스는 됩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그런 부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민원 처리가 완료되고 감사의 의미로 주는 음료수 이런 거 드릴 수 있을까요? 음료수 정도? 보통 제가 구청에서 강의하면 그러더라고요. 그 민원인들이 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계속 끝까지 올려놓는데 이거 다 끝나면 밑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후 되면 먹을까 말까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어떤 관리를 했었냐면 이분이 사법제를 당했어요. 요양급여 신청을 했어요. 요양급여 승인까지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날 승인해 준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주무관이 아니라 그 사무관이 서기관이 아니라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시고요, 어떤 차를 가지고 오시고요, 입구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라고 했던 그 주무관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택배로 9,800원 상당의 그 식혜를 한 박스 보내줬어요. 실제 법원에서는 공직자와 민원인과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는 아까 보셨던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을 보여야지만 그 어떤 것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실제 9,800원의 2배 과태료 판결이 난 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가 TV 보면 막 광고에서 주고 오잖아요. 이거 왜 처벌 안 할까요? 혹시 교수 캔커피 사건 기억나세요? 청탁금지법 처음 시행됐을 때 우리 학생이 그날 첫날 아침에 학생이 교수님 오기 전에 교수님 책상 위에 레시피 캔커피 하나를 올려놨어요. 실제 신고당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키워드 딱 두 개였어요. 교수 캔커피, 그 다음에 카네이션. 두 개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 이게 너무 난리가 나니까 실제로 권익위원회에서 공식 유권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사안은 명백히 위반은 맞으나 사안이 워낙 소소하여 굳이 처벌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되면 500원에 2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의 과태료를 매기려고 비송사건 절차법 따라서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에서 또 막 과태료 통보하고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처벌하지 않는다가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원활한 재무수행 4개월의 무죄의 목적으로 되는 음식물 선물 격투사기. 음식물은 만약에 내가 공직자분 책상 위에 케이크를 놓고 왔어요. 음료수를 놓고 왔어요. 그건 음식물이 아니에요. 음식물은 뭐냐면 공직자랑 나랑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 것만 음식물이에요. 다 놓고 가는 건 나머지 건 다 선물을 포함해요. 자, 그럼 선물은 뭐냐? 금전과 금액 상품권. 최초에 8월 30일 전에는 금전과 유가증권이 제외가 됐어요. 근데 8월 30일부터 바뀌어서
금전과 금액 상품권, 우리 백화점 상품권, 뭐 그런 금강 상품권 이런 거 있죠. 몇만 원 적힌 거. 그런 것들은 안 돼요. 하지만 물품 교환 상품권은 가능해요. 흔히 얘기하는 기프티콘. 이걸 주면 어떤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프티콘 같은 것들은 가능해요. 가입 범위 5만 원 내로 가능하고요. 우리 농산물 좀 많이 이용해달라는 의미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그 농산물이 50% 초과 함량된 가공품까지는 15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까지는 그 배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이 되어 있고 돌잔치, 회갑, 환갑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돈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근데 함께 하는 경우가 있죠. 돈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총합이 1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달라는 의미에서 농산물 상하금액이 15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뭘까요? 네? 망고죠, 망고. 100% 수입 농산물. 망고는 그럼 수입 농산물은 15만 원까지 될까요? 자, 농산물 품질관리법에는 수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 농산물도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소금, 그죠? 핑크솔트. 좀 비싼 소금 많죠? 트리플 소금, 뭐 송로버섯 소금 많아요. 소금은 그러면 15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자, 소금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아니라 소금산업 증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광물에 속하죠. 그래서 일반 선물이 포함돼서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것도 금액 상품권에 포함돼서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가능할까요? 네. 상품화된 행운의 2달러짜리 선물 세트 어떨까요? 실제로 현금 2달러가 들어있죠. 이거는 선물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의가 8,000건에서 9,000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식 유가 해석을 받아봤더니 상품화된 행운의 2달러짜리 선물 세트를 주고받는다는 건 현금으로서의 의미로 주고받는다라기보다 받는 사람에게 행운이 깃들기 바란다라는 선물로서의 의미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공식 유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동에서 질문 계시나요? 자, 와인이랑 안동소주랑 어떤 게 15만 원까지 될까요? 지역 특산물이죠, 안동소주. 궁금해? 둘 다 다른다. 자, 일단 와인은 대부분이 50% 초과 함량이 돼 있어요, 포도가. 그래서 와인은 가능해요. 근데 안동소주는 증류주죠. 그 라벨을 제가 사봤어요. 라벨을 봤더니 100% 우리쌀 우리 누룩이에요. 근데 우리쌀 우리 누룩에서 술이 나오진 않잖아요. 정제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안동소주는 가입 범위를 5만 원에 지켜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후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자, 이게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름에 상하는 합리적인 대가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계약서, 협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조항이. 만약에 어떤 몇 % 이상의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협약서에 들어있어야 되지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부탁되고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금품 수수금지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에 의한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 등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 또는 정대성 자립 공제성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발주부서, 심의중앙부서, 용역회사, 심의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시, 필요시, 비품 이런 것들을 용역회사가 준비한다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가능할까요? 자, 이게 만약에 하는 곳이 뭐 심의부서다,
아니면 뭐 발주 부서다라고 했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쪽에서 선물을 하는 대접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보통 사회상주니까. 근데 이렇게 굳이 용역회사가 한다라면 문화이 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발주부서나 시민중앙부서가 뭐 세종에 있다든지 아니면 과천에 있다든지 해서 출입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용역회사에서 하고 용역회사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액 범위 내 3만 원 내의 가액 범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감사 기간이나 점검 기간 중에 간단한 다과나 점심 도시락 제공 가능할까요? 저희 업체가 감사를 받아요. 근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해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식사를 하시라고 도시락을 주문해 드려요. 가능할까요? 캔커피 이런 거, 커피 가능할까요?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어쨌냐면 물 있죠. 페트병에도 물 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정수기에 받아 먹을 수 있는 종이컵 정도, 그리고 스틱커피, 아주 멕시커피 그 정도까지만 된다고 했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페트병 자체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지금은 유연해져서 최소한의 다과자, 최소한의 편의제이라고 해서 뭐 도시락 이런 건 안 되고 음료수나 간단한 다과 정도, 뭐 과자, 주전부리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최소한의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감사기간이라고 아예 전부 다 안 되고 물 한 잔도 못 내놓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편의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공공기관으로 업무용 물품 이런 것들은 대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제가 국립암센터, 여러분들 일산에 있거든요.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거기 제가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왜? 의학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한다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한다라고, 뭐 안마의자 이런 것도 제공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공해 주는데 협찬으로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협찬이 되려면 정당한 권한에 의한 협찬이면 가능해요. 뭐냐면 공공기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 규정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약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 뭔가를 주면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뭐 경상북도에서 도민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전제품센터에서 경품 냉장고를 하나 주신대요. 그러면 협찬을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전제품센터도 뭔가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도청에서 홍보 현수막 걸 수 있는 홍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일정 시간을 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든지 어떤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기부금품법으로 기부를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결혼할 사람이 제 거래처 공무원이에요. 결혼 전에 같이 해외여행 가려고 합니다. 여행지가 유럽이다 보니까 경비가 인당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비 배우자가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여행 경비를 좀 대신 내달라고 얘기해요. 거래처 공무원이면 지분관리자인이 100만 원 초과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떨까요? 될까요? 연인인데 직무관리자예요. 도와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사람들이 같이 업무하시다 보면 또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만나다 보면 또 좋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팀장이 되기 전에 밑에 직원일 때 저희 배우자님께서 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님이 갑자기 우리 아이를 가지시고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리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라고 하면 가능해요.
사회상 유상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근데 그 사귀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사귀기 전에 젊은 사람들은 사귀기 전이라고 해서 삼긴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관계는 가해 범위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벤치 여검사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여검사에게 남자 변호사가 벤치 자동차 고가의 백등을 선물해주고 신고당하자 우리 둘은 연인관계다라면서 실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지금도 연인관계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까요? 청탁금지법이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되는 총회대가 된 사건이 이 벤치 여검사 사건. 근데 지금도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할까요? 알고 봤더니 둘 사이는 불륜 관계였어요. 불륜은 사회 통념상 연인으로 인정되지 않죠. 만약에 지금 신고당했다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해보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한 번쯤은 그 정도는 괜찮을까요? 한 번쯤이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해서 문제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반칙과 부패에 눈을 감아서 문제가 없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겠죠.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기관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백한 악은 눈에 잘 띄어 잡아내기도 쉽고 처벌받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집단적으로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 사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하는 묵인하는 이런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부패가, 그리고 반칙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자정작용이 선행되어야 반칙에 대처하는 힘이 생기겠죠. 원칙은 생각보다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칙은 때론 큰 이득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반칙은 융통성이라는 이름이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때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원칙이 반칙과 변칙을 이길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이 제대로 서야 융통성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칙과 변칙에 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선배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교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다고 했는데 아주 멋진 특강을 들려주셨는데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부터 이루어지면서 장시간 또 앉아서 열심히 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행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돌아가실 때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도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